장호준입니다. 우선 마우스는 이 오른쪽의 사진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주로 패드 위에서, 즉 2차원 평면에서의 움직임을 컴퓨터에 전송해주는 입력 장치입니다. 키보드와 함께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입력 장치 중 하나이고, 또한 그 생김새가 생쥐를 닮았다 하여 마우스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마우스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우선 과거에는 볼 마우스, 즉 마우스 바닥에 공을 넣고 그 움직임을 측정하여 적도하는 마우스와 광 마우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볼 마우스는 그 동작 구조가 간단하고 어느 환경에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넓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광 마우스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식이나 효율이 광 마우스에 의해 뒤처지고, 또한 이 마우스 내부에 들어있는 볼 자체를 또한 다시 관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뒤처짐과 불편함을 좀 개선해낸 것이 이제 광 마우스인데, 오늘 제가 주로 다룰 마우스이기도 합니다. 이 광 마우스는 광 센서를 사용한 마우스로 마우스 바닥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광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대부분 마우스의 종류가 광 마우스로 생산되며 정밀도와 인식률 모두 볼 마우스에 비해 뛰어납니다. 다만 유리나 대리석과 같은 표면 위에서는 오히려 사용하기 불편한 단점이 있는데, 이 점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 마우스의 원리를 볼 마우스의 원리와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마우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우스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볼의 움직임에 따라서 X, Y축 엔코더에서 좌표값을 취한 후 이를 마우스 좌표로 표현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속해서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면 볼이 닳거나 먼지가 쌓임으로 인해서 그 정밀도나 인식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우스에 있는 볼 자체를 없애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광 마우스입니다. 볼 마우스에 존재하는 기계 파트가 없기 때문에 제작과 관리 모두 간편하고, 또한 더욱 가벼워졌다는 장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 마우스의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가장 먼저 LED에 불이 켜지게 되는데, 여기서 방출된 빛이 프리즘의 광면에 닿으면서 굴절되게 됩니다. 이후 굴절한 빛이 다시 바닥면으로부터 반사되어 광학 센서에 들어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 도달한 빛을 광학 센서가 1초에 수백 번에서 수천 번 정도 스캔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스캔한 여러 개의 상을 비교하고 또 분석하여 마우스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측정하게 됩니다. 이 광마우스의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마우스가 처음 위치에서 수집한 반사된 빛의 패턴이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마우스가 이동한 후에 다시 한번 수집한 반사된 빛의 패턴입니다. 이 두 개의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광 마우스는 바닥면의 불균일한 면에 따라 반사되는 패턴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처음 패턴과 그리고 움직이고 난 이후의 패턴을 비교하면서 이동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바닥면이 불균형할 시 마우스가 이 패턴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가 주로 마우스와 같이 흔하게 쓰는 물건이 바로 마우스 패드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광 마우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바닥면으로부터 반사된 빛이 잘 스캔되고 또 잘 포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과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LED에서 빛이 방출되고 프레임에서 굴절되며 바닥면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빛으로 인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구분되게 되고 음영이 생긴다고 합니다. 카메라 렌즈가 이 음영을 포착하고 이후 CMOS 센서에서 카메라 렌즈가 포착한 빛을 전기 신호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SP, 즉 디지털 신호 처리기에서 카메라 렌즈와 CMOS 센서를 통해 얻은 수많은 정보를 비교 또 분석하게 되면서 이 분석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컴퓨터의 프로세서로 전송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의 움직임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면상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광 마우스가 유리나 대리석과 같은 표면에서는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광 마우스가 빛이 반사되는 표면에 미세한 요철의 변이를 읽어가면서 작동하게 되는데, 유리나 대리석처럼 요철이 아예 없거나 빛을 완전히 흡수하거나 또는 완전히 반사하는 표면에서는 카메라 렌즈 자체가 그 음영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워 움직임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율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의 마우스라면 이게 사진에서도 보이시다시피 뒷면에 붉은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마우스에는 이 빛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니고 적외선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은 저희 집에 있는 마우스를 직접 찍어본 것인데, 적외선을 사용하는 마우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빛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왼쪽 사진처럼 전혀 아무 빛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를 핸드폰의 카메라로 찍게 되면 이 오른쪽 사진처럼 적외선 보라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우스의 역사가 생각보다 깊고 그 발달 과정 또한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다는 것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또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이 마우스에 적용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계 중 하나인 마우스의 간편함과 효율성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는 LCD라 하고 신소재 중 하나로 현재 주목을 받았던 그런 물질입니다. 우선 액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액정을 잠시 분해해보면, 액정은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부터 광원, 세로 평광판, 액정, 그리고 가로 평광판, 그리고 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정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광원에서 빛이 나오게 되면 빛이 세로로 평광판을 통과하여 액정에서 구부러져서 가로로 이 가로 평광판을 통과해서 저희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전류를 액정에 흘려주게 되면 액정은 일정한 방향을 띠게 되며, 이렇게 되면 세로로 통과한 빛이 가로 평광판을 통과하지 못하여 저희 눈에 빛이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여러가지 색깔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이는 빛이 삼원색과 아까 말씀드렸던 성질을 혼합하여서 색깔이 내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액정은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세 개가 이루어진 작은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모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모두 빛이 여기서 튕겨 나와야 되는데 이건 실수인 것 같고요. 모두 빛이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저희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혹은 모두 전압을 걸어주거나 모두 이 강원을 모두 꺼주게 되면 저희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만약 여기만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빛이 이곳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 눈의 빛은 초록색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실 텐데요. 바로 이렇게 RGB가 있다면 저희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흰색, 핑크색, 그 다음 노란색, 하늘색, 그리고 검은색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 눈에는 이런 연두색 같은 색깔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이는 점묘법이라는 기법을 활용한다고 이해하면 편한데, 이런 세라의 그림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연두색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노란색과 하늘색을 혼합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혼합을 하느냐,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고 이를 좀 더 작게 해서 더 이어붙이고 좀 더 작게 해서 더 이어붙이게 되면 연두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점묘법을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즉 저희가 보는 화면은 액정의 성질과 빛의 삼원색의 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묘법을 활용하여 저희 눈에 스마트폰의 화면의 색깔들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세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메인보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메인보드란, 두 번째 메인보드의 역할, 세 번째 메인보드의 구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보드란 컴퓨터 내에서 기본 회로와 부품들을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물리적인 하드웨어로서 마더보드 또는 주기판으로도 불립니다. 메인보드의 역할은 각 부품들을 구성 연결해주고 부품들이 명령어와 데이터들을 연결 관리하는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메인보드는 인간의 신경과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메인보드의 구조는 CPU 소켓,
메모리 슬롯, 칩셋, 각종 확장 카드 슬롯, 저장 장치 포트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CPU 소켓은 PC의 두뇌인 CPU를 꽂는 부분이고, 메모리 슬롯은 PC의 주 기억 장치인 램 모듈을 꽂는 슬롯입니다. 칩셋은 메인보드의 전반 기능을 제어하는 핵심 칩이고, 확장 카드 슬롯은 모니터로 화면을 출력하는 그래픽 카드, 음향을 스피커로 조절하는 사운드 카드, 네트워크 방에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랜 카드 등이 있습니다. 저장장치 포트는 하드디스크나 ODD 등의 저장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테이블을 꼽는 포트이고, 후면 포트는 케이스 장착 시 본체 후면에 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현빈이, 네, 신현빈. 안녕하세요. 저는 마우스의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센서는 렌즈를 타고 들어온 빛을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반도체인데요. 이미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마우스 부품 중에서 이미지 센서가 매우 중요한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이미지 센서가 있음으로써 마우스의 커서가 매우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이는 그림같이 이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종류는 크게 CCD, CMOS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작동 원리가 너무 복잡하여 그냥 간단하게 이 두 센서를 비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CD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될 때 전자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반면에 CMOS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아니라 전자를 전압으로 변환하여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CCD와 CMOS는 크게 구조적 차이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호 전달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CCD 이미지 센서가 많이 사용됐는데요. 이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현재는 CMOS 이미지 센서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CMOS가 비교적으로 시스템 구조가 간단하고, 두 번째로는 전력 소비량이 훨씬 작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센서는 현재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저는 먼저 스마트폰의 카메라,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스마트폰에서는 사물을 인식하는 카메라에 장착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외부 인식을 하는 주요한 장치에 탑재가 되어 있다 하고, 마지막으로 로봇에는 사용자를 인식하는 이미지 센서에 장착되어 있다 합니다. 그 이외에도 PC나 냉장고, TV, 로봇 청소기 등 사물을 인식하는 스마트 가전에 이미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활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다시 말해 IoT에 모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이미지 센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서 내라고 불려지는 장치 바로 CPU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CPU란 무엇인가, 두 번째 CPU의 발명, 세 번째 CPU 크기, 모양, 위치, 네 번째 CPU가 하는 일, 다섯 번째 CPU가 없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CPU란 CPU 혹은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에서 기억, 해석, 연산, 제어라는 4대 주요 기능을 관할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CPU의 발명은 캐드리코 패긴이 1970년대 발명한 것은 그 CPU의 설계, 구현에 대한 전반적 기초를 완전히 바꿔놓았고요. 이로 인해 CPU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CPU에 대한 대략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CPU의 크기는 데이터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데이터는 4, 8, 16, 32, 64, 128비트가 있습니다. 모양은 대부분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이고, 위치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번째는 CPU가 하는 일인데요. 첫 번째 인출, 두 번째 해독, 세 번째 실행, 네 번째 메모리, 다섯 번째 라이트백입니다. 첫 번째 인출은 프로그램의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해독은 인출 단계에서 가져온 명령어를 해독하고 데이터 및 연산 정보를 추출하고 중앙 처리 장치 내에 각 장치에 적절한 제어 신호를 보내 연산 처리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 실행에서는 명령어에서 추출한 두 데이터와 연산 정보를 이용해 실제로 연산하는 단계이고요. 네 번째 메모리는 연산 결과가 다음 명령어에 바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 라이트백은 이전 명령어의 연산 결과가 다음 명령어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될 경우 계산 결과를 레지스터에 다시 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 만약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요, CPU는 핸드폰,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가 없으면 이런 전자기기 작동이 많이 그런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CPU가 없으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2반 2번 강민우입니다. 제가 이번 리버스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면서 분해에서 나온 LCD 패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차입니다. 첫 번째는 LCD의 정의, 두 번째는 LCD의 원리, 세 번째는 LCD 종류, 네 번째는 LCD 동작 원리입니다. 처음으로 LCD는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액정은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을 지녔지만 곡체처럼 일정한 분자 배열을 가지고 있으며 막대 모양의 액정 분자들은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 꽈배기처럼 꼬여있다가 전기가 흐르면 그 방향에 따라 일직선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일단 LCD의 원리는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LCD는 액정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전기가 흐르면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LCD 모니터는 그 반대입니다. 액정에 전기가 흐르면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전기가 흐르면 일직선으로 늘어선 액정 분자가 빛을 그냥 통과시키고 반대일 때는 꼬여있는 액정 분자 때문에 빛이 수직 편광에서 수평 편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편광한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면 앞쪽에 수평 편광 필터 때문에 빛이 밖으로 새어나지 못하지만 꼬여있는 액정에 의해 수평 편광으로 바뀐 빛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며 저희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LCD의 종류인데요. LCD는 구동 방식에 따라 매트릭스 방식과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으로 나눕니다. 일단 매트릭스 타입은 TN과 STN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사 전극과 신호 전극을 XY 형태로 배치하고 그 교차 부분을 표시하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자 구성이 단순하고 TN, STN, LCD가 여기에 속하며 표시 밀도가 높은 용도의 STN, 밀도가 낮은 용도의 TN이 사용됩니다. 액티브 타입은 TFT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 표시 화소마다 방막 트랜지스터라는 TFT를 설치한 3단 자소자와 전류 전압의 비선형 특성을 가진 소자를 설정하는 2단자 소자로 크게 분리됩니다. 하나하나의 화소를 직접 구동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화면이 가능하고 컬러 표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LCD 종류와 동작 원리입니다. 아까 말했던
TN, 트위스티드 네메티스 LCD는 액정 분자가 면에 따라 일축 배양하도록 처리한 유리판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대항시키고 그 사이에 액정을 넣으면 액정 분자의 배열이 꼬이고 거기에 전압을 가하면 액정 분자가 전개 방향으로 배열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STN LCD는 TN과 같고 다만 비틀림각을 더 주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90도에서 240도 정도로 바꿨습니다. TFT LCD는 TN의 표시 정보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기존 TN 모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동 구동 대신 능동 구동 방법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피커에 대해서 주제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자면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 소리를 디지털 앰프를 통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꿔서 듣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마그넷에서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전류에 따라 힘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걸로 보이스 코일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움직이면서 여기에 있는 콘이라는 게 진동하면서 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댐퍼는 보이스 코일을 지지하여 중심을 맞춰주고 여기 있는 더스트 캡은 이물질의 침입을 막고 고음부가 잘 나오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의 소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조사했는데요. 스피커의 출력, 스피커의 임피던스, 스피커의 크기, 주파수 대역, 자반비 이런 게 있습니다. 출력은 일단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 그 전류 흐르는 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임피던스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항이 작으면 이제 음질이 부드러워지고 그런 거에 비해 근데 이제 출력은 좀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스피커의 크기는 작으면 고음에 특화돼 있고 크면 저음에 특화돼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이제 소리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잡음비는 이제 잡음이 얼마나 섞여 있는가. 잡음이 없으면 좋고 더 비싸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피커의 타입들을 조사했는데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런 밀폐형 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싸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포트형 아니면 덕트형이라 불리는 이런 스피커가 있는데요. 낮은 영역의 소리를 확장시키고 이제 작은 인클로저에서도 많은 저역을 확장 가능합니다. 근데 인클로저가 뭐냐면 이 스피커의 크기, 울림통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피커 형태인데요. 앞에 보시던 이거랑 유사하지만 이제 다른 점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포트형은 저역의 풍성함을 증가한다 하면은 여기서는 거기 앞에서는 양을 증가한다 하면 여기서는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기 신호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고 공기를 진동시키는 공진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특정한 주파수를 확장시키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이 힘들고 제작 비용이 높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SOC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SOC라는 이게 발표 순서고요. 처음으로 SOC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에 담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르는 용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시스템 원칩은 메모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등 칩 하나에 모아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의 칩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DSP 중 적어도 하나는 시스템의 중추적인 두뇌, CPU의 역할을 하고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적재될 수 있는 서브 메모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칩 하나에 담기게 되면 제작 비용과 조립 비용을 단순화할 수 있어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SOC의 활용인데요. SOC는 보통 핸드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많이 활용됩니다. 예시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있고 애플의 A 시리즈, 삼성의 익시노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SOC의 발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반도체 내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발열 문제는 필연적인데요. 이런 발열 문제는 히트 파이프를 핸드폰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램의 그 소비량 자체를 줄이게 되면은 발열 문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2반 5번 김시영이고 이제 유심칩의 원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심칩이란 이동통신 단말기에 삽입되는 스마트 카드이고 가입자 정보를 탑재한 심카드와 범용 IC 카드가 결합된 형태로서 사용자 인증, 과금, 로밍 등 가입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심카드의 구성과 원리인데요. 일단 심카드는 기본적으로 작은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더 작은 칩이 있는데 이것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이 칩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칩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고 휴대폰과 계속 결합할 수 있도록 금이나 다른 금속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이 칩에는 프로세서, 메모리, 보안 회로가 들어있는데 이 유심을 단말기에 꽂으면 이제 그 기기는 유심을 읽습니다. 이는 카드에 대한 그 운영 체제가 들어있고 몇 가지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읽은 이 정보는 생산 라인 칩 위에 담기는데 담깁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그 국제 모바일 가입자 식별과 키 식별이라고 하는 그 128비트의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휴대폰에서 이러한 것들은 사용자 명과 비밀번호를 이제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또한 휴대폰에서 이제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메시지들은 비밀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키도 이 유심 카드에 저장됩니다. 그 유심 카드는 그 특정 데이터, 예를 들어서 카드에 고유한 일련 번호라든가 휴대폰 통신사 이름, 그리고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기 위한 비밀번호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좀 이제 컴퓨터가 느렸다는 표현보다 이제 컴퓨터 CPU가 연산 처리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하면 좀 농담이야. 네. 오케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투스에 대해서 발표할 박상원입니다. 우선 이게 제가 수행 평가를 한 리버 센세이어의 이 종이인데 저는 사실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폴더폰을 분해를 해봤는데 사실 그 핸드폰에서 쓰이는 거 블루투스나 폴더폰에서 사용되는 블루투스나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에 쓰이는 블루투스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블루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블루투스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작동 원리와 블루투스의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루투스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짧은 거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무선 기술입니다. 이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넘어갔나요? 네,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냥 패턴대로 그냥 말 발표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뭐 스피커, 블루투스, 이어폰, 뭐 헤드셋 이런 분야에서도 쓰이고 뭐 스마트 안경, 뭐 리모컨, 뭐 그리고 시계 같은 일상생활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이 표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운동, 뭐 건강, 그리고 산업,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ISM 대역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데 주파수 대역인 2402MHz부터 2483.5MHz의 범위를 말하고 79개의 채널을 사용합니다.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호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 기기들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면 전파 간섭이라는 게 발생이 하게 되는데 이걸 주파수 호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주파수 호핑이란 채널이 많기 때문에 특정 패턴에 따라서 신속하게 정보를 이동시켜줄 수 있는 거고 데이터를 작게 나눠서 전송을 하고 블루투스가 79개의 채널을 1초당 1600번 정도 호핑하면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모든 기술에는 뭐 항상 장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블루투스 역시도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는 짧은 범위 그리고 연결이 지연되거나 끊기고 좁은 대역폭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을 블루투스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인 짧은 범위에 대한 해결 방안은 블루투스가 클래스 1, 2, 3, 4로 나눠져 있는데 클래스 바로 밑에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이런 값들이 출력이 전기 사용량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범위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은 전부 다 거의 클래스 2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용 범위가 10m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가 만약에 클래스 1에 해당하는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전기 출력량을 조금 더 낮추는 기술의 발달에 이루고 범위는 이렇게 100m대로 유지를 하면 짧은 범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 지연 끊김은 대역폭을 늘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많아져서 많은 전파 속에서도 연결이 지연되거나 끊기지 않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